전쟁은 총으로 하지만 역사를 움직인 건 늘 돈이었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흥했고 어떤 제국은 무너졌을까요? 역사는 왜 돈으로 움직일까? 혹시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버는 돈은 예전하고 똑같은데 왜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질까? 우리는 이걸 물가 상승 혹은 돈의 가치 하락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중국 청나라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물건값이 오른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의 가치가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2배, 3배로 폭등해 버린 겁니다. 왕이 세금을 올렸냐고요? 아닙니다. 법은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은혜값이 변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편전쟁이라는 거대한 포화 속에 가려져 있던 진짜 청나라의 붕괴 원인, 바로 사라진 은과 무너진 환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계 바늘을 약 250년 전 18세기 중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중국 대륙을 지배하던 청나라는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강건성세라고 부르죠. 강희제부터 건륭제에 이르는 이 시기,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함의 원천은 단순히 넓은 땅과 많은 인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다 건너 서양, 특히 영국과의 무역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것, 차가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귀족들에게 중국산 차를 마시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삶의 방식이었죠. 아침에 눈 뜨면 차를 마시고 오후가 되면 손님을 불러 티타임을 갖는 것이 신사숙녀의 기본 소양이었습니다. 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끄러운 중국산 도자기, 그리고 부드러운 비단은 유럽 상류층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영국 런던의 부자들은 중국 도자기에 차를 담아 마시는 걸 최고의 사치로 여겼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영국 상인들은 배를 몰고 앞다퉈 중국 광저우로 몰려들었습니다. 배 가득 중국 물건을 싣고 돌아가면 말 그대로 대박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난감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사라는 게 뭡니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죠. 영국도 중국에 무언가를 팔아야 했습니다. 당시 영국이 자신있게 내민 물건은 양모, 즉 털로 짠 모직물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영국은 질 좋은 모직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상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주 시큰둥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역항이 있던 광저우는 중국의 남쪽, 아주 무덥고 습한 곳입니다. 그 더운 곳에서 두꺼운 털옷을 누가 입겠습니까? 게다가 중국에는 이미 값싸고 질 좋은 면직물과 비단이 넘쳐났습니다. 당시 청나라 황제였던 건륭제는 영국 왕 조지 3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은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 천조제국은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하여 없는 것이 없다. 따라서 너희 오랑캐들의 물건은 굳이 필요치 않다. 물건을 사고 싶은데 상대방은 내 물건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뿐이죠. 현찰을 주는 겁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통용되던 기축통화, 바로 은이었습니다. 중국 상인들은 단호했습니다. 차와 도자기를 가져가고 싶으냐? 그렇다면 물건 말고 오로지 은으로만 계산해달라. 이때부터 거대한 은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영국 상인들은 중국 물건을 사기 위해 스페인이나 멕시코 상인들에게서 은을 구했습니다. 당시 멕시코와 페루는 세계 최대의 은 생산지였거든요. 지도를 한번 그려보실까요? 아메리카 대륙의 광산에서 캐낸 은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은은 영국 상인의 배에 실려 지구 반대편 중국의 광저우 항구로 들어갑니다. 한번 중국으로 들어간 은은 다시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나라는 물건을 팔기만 했지 사지는 않았으니까요. 학자들은 당시 멕시코와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전 세계 은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추정합니다. 청나라는 말 그대로 세계의 은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자 저수지였습니다. 나라 안에 돈이 넘쳐나니 경제는 호황이었습니다. 은이 풍부해지면서 화폐 가치는 안정되었고 물가도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세금이 잘 거치니 국가 재정도 튼튼했죠.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지자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4억 명을 돌파합니다.
누가 봐도 청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죠.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나라의 번영은 스스로 만들어낸 가치가 아니라 외부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남의 나라 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 바다 밖에서 들어오던 은의 물결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긴다면, 아니, 오히려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던 청나라 경제. 하지만 그 속에는 두 가지 화폐라는 아주 위험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 위험한 구조적 모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나라가 전 세계의 은을 빨아들이며 번영을 누렸다는 이야기, 앞서 들려드렸죠. 그런데 이 화려한 번영의 이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청나라가 독특하게 유지해온 두 개의 돈, 즉 이중화폐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는 물건을 살 때 1,000원짜리 지폐를 내든 100원짜리 동전을 내든 다 같은 원화입니다. 가치의 크기만 다를 뿐이죠. 하지만 당시 청나라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청나라에는 은과 동전 구리돈, 이 두 가지 화폐가 마치 서로 다른 나라 돈처럼 각각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돈은 사용하는 사람도 사용하는 장소도 철저히 달랐습니다. 먼저 은. 이건 주로 고관대작이나 큰 상인들의 돈이었습니다. 비싼 비단을 대량으로 거래하거나 집을 사고 팔 때처럼 큰 돈이 오갈 때는 은을 썼습니다. 은은 그 자체로 귀금속이니 가치가 높았죠. 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대다수의 농민과 서민들은 무엇을 썼을까요? 바로 구리에 구멍을 뚫어 만든 동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두부 한 모를 사고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을 때는 당연히 동전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부자는 큰 돈 쓰고 서민은 작은 돈 쓰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세금을 낼 때 발생합니다. 청나라 정부는 세금을 거둘 때 무겁고 부피가 큰 동전 대신 가치가 높은 은으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나라 세금 제도 지정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농민의 입장이 되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농민은 1년 내내 뼈 빠지게 농사를 짓습니다. 배추도 팔고 쌀도 팝니다. 그 대가로 시장에서 받는 돈은 무엇입니까? 네, 동전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라에 세금을 내러 가면 관리가 말합니다. 동전은 안 받는다. 은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농민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아주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1. 먼저 시장에서 번 동전을 짊어지고 환전소로 갑니다. 2. 거기서 수수료를 주고 동전을 은으로 바꿉니다. 3. 그렇게 바꾼 은을 들고 관청에 가서 세금으로 바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동전 몇 개를 줘야 은 한 냥으로 바꿔주느냐 하는 것이죠. 18세기 중반 태평성대 시절에는 이 비율이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국가가 정한 공식 환율은 대략 은 한 냥 동전 1,000개였습니다. 농민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동전 1,000개만 열심히 모으면 은 한 냥을 만들어서 세금을 낼 수 있구나. 이 1,000대 1의 비율은 백성들에게 일종의 사회적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이 비율이 지켜지는 한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왜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나라에는 외국에서 은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은이 흔하니 은값이 갑자기 뛸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제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농민의 수입은 동전인데 나가야 할 세금은 은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마치 우리가 월급은 원화로 받는데 은행 대출 이자는 달러로 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말입니다. 중국 땅에서 은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은이 귀해져서 은값이 폭등해 버린다면요. 농민은 똑같이 동전 1,000개를 벌었는데 환전상 주인이 이제는 1,000개로는 어림없소. 2,000개를 가져오시오라고 한다면 그 순간 성실하게 살았던 백성들의 삶은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영국 상인들이 들고 온 검은 아편과 함께 소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영국 상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차를 사느라 영국의 은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무역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영국의 국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때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악마의 유혹과도 같은 묘안을 짜냅니다. 중국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물건, 한번 맛보면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사게 될 물건을 팔자. 그것이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영국은 식민지였던 인도 벵골 지방에서 대규모로 양귀비를 재배했습니다. 거기서 추출한 검은 아편 덩어리들을 배에 가득 싣고 중국 남해안으로 은밀하게 접근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청나라는 아편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뇌물을 받은 부패한 관리들은 영국 배를 눈감아 주었고 아편은 들불처럼 중국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많은 귀족과 부자들이 피웠지만 곧이어 고된 노동에 지친 쿨리, 하층 노동자, 군인, 심지어 황실의 내시들까지 아편 파이프를 물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국인들은 이 아편을 사기 위해 무엇을 지불했을까요? 네, 바로 그동안 차와 도자기를 팔아 꼬박꼬박 모아두었던 은이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수백 년간 전 세계에서 중국으로 흘러들어오던 은의 강물이 이제는 거꾸로 역류하여 바다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1820년대까지만 해도 은은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30년대가 되자 매년 수천만 양의 은이 아편 대금으로 영국 상인들의 주머니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의 핏줄이나 다름없는 은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중국 내륙에는 은 부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 기억하시죠? 물건이 귀해지면 값은 오른다. 시중에서 은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은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반면 흔해 빠진 동전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현상을 네 글자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은귀전천. 은은 귀해지고 동전은 천해졌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단순히 환율이 변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네 글자 속에는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이 귀해졌다는 건 은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농민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편 연기 속에 가려져 있던 진짜 재앙이 이제 평범한 백성들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1840년대 청나라의 어느 시골 마을에 사는 농민 왕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왕씨는 성실한 농부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1년에 세금으로 낼 은 1량을 마련하는 게 삶의 목표였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왕씨는 시장에서 배추와 쌀을 팔아 동전 1000개를 모으면 되었습니다. 그 동전을 환전상에게 가져가면 은 한 량으로 딱 바꿔줬으니까요. 그게 나라의 법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편 때문에 은이 모조리 빠져나간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왕씨가 힘들게 모은 동전 1000개를 들고 환전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환전상 주인이 싸늘하게 말합니다. 이보게, 요즘 은값이 금값이야. 동전 1000개? 어림도 없네. 2000개, 아니 2500개는 가져와야 은 한 량을 주겠네. 왕씨는 귀를 의심합니다. 분명히 작년엔 1500개였는데 올해는 2000개가 넘어가더니 어떤 곳은 3000개를 부릅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벌어야 할 동전의 양이 순식간에 2배, 3배로 늘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귀전천의 공포였습니다. 국가는 뻔뻔했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올린 적이 없다. 법전에 적힌 대로 딱 은 한 량만 내라. 관리들은 이렇게 말하며 뒷짐을 졌습니다. 하지만 동전을 벌어 사는 농민 입장에서 이것은 세금이 200%, 300% 폭등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백성을 상대로 벌인 경제적 사기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세금을 못 낸 농민들은 관아에 끌려가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지 않으려면 빚을 내야 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땅을 잃은 농민은 소작농이 되거나 정든 고향을 등지고 유랑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자식을 파는 비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더 가난해지는 세상.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절망을 넘어선 무시무시한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갈아엎자. 청나라 말기를 뒤흔들었던 수많은 밀란들. 특히 중국 남부의 절반을 휩쓸었던 태평천국의 난. 우리는 흔히 이것을 종교적인 반란이나 정치적 부패 때문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불길의 밑바닥에는 기름이 부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무너진 환율 때문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백성들의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아편 하나 못 맞고 은갑 하나 못 잡는 무능한 조정이 무슨 황제냐. 청나라는 영국의 한포에 무너지기 훨씬 전에 이미 은이 빠져나간 구멍으로 경제의 기둥뿌리가 썩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1840년 아편전쟁. 우리는 흔히 영국이 쏜 대포 몇 방에 거대한 청나라가 무릎을 꿇었다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청나라를 진짜 무너뜨린 것은 전쟁터의 총칼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였던 청나라가 화폐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숫자에 발목이 잡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과정.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쩌면 청나라의 몰락은 돈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국가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역사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2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물가가 오를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아프게 타격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자들은 자산의 가치가 올라 웃을지 몰라도 정해진 월급으로 혹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먼저 위기에 내몰립니다. 청나라 농민들이 겪었던 은귀전천의 비극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서 형태만 바꿔 반복되고 있는 경제의 현실입니다. 만약 그 시대의 청나라가 백성들의 사정을 헤아려 세금을 은이 아닌 동전으로 받았다면, 아니면 조금 더 일찍 화폐 제도를 개혁했다면 역사의 물줄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까요?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지만 그 아쉬운 질문이 남기는 교훈만큼은 분명합니다. 국가의 운명은 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터에서 오가는 돈의 가치,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 바로 그 숫자의 흐름 속에 나라의 진짜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돈의 흐름은 늘 비슷하게 흐릅니다. 과거의 돈을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 보입니다. 역사는 왜 돈으로 움직일까?